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법률방송에서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우리 사회의 그늘과 어두운 부분을 들춰내며 고발성 영화를 만들어 주목을 받아온 정지영 감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이 스태프 인건비 횡령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법률방송이 해당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만연해 있는 우리 영화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은 그 대응책이 미흡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중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학생들은 밝혔는데요.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 영화 남부군과 1992년 하얀 전쟁에서 2012년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지난해 블랙머니까지 모두 정지영 감독의 영화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과 월남전을 다룬 영화에서부터 전두환 정권 시절 고 김근태 의원의 고문이나 론스타이 외환은행 먹튀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까지, 정지영 감독은 사회성 짙은 주제를 다루며 우리 사회의 그늘과 어두움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런 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이 스태프 인건비 횡령 등 갑질 혐의로 얼마 전 검찰에 고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먼저 고발장 내용에 나타난 정 감독의 혐의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업무상 횡령과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된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정지영 감독과 주식회사 아우라픽처스 대표이사 정모 씨입니다. 대표이사 정 씨는 정지영 감독의 아들입니다. 고발인 한영근 씨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고, 또 다른 피해자 한모 씨는 부러진 화살의 스태프, 이모 씨는 영화 남영동 1985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입니다. 정지영 감독 등 피고발인들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라고 지급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태프 인건비를 편취했다는 것이 한영근 씨 등 고발인들의 주장입니다. 정지영 감독은 겉으로는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는 영화를 만들어 한국 영화계와 후배들은 물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사사로운 돈 욕심 때문에 불의한 행위를 오랜 기간 일삼아왔다. 더 이상 정지영 감독의 위선적 행태를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디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엄중히 수사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 정 감독님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서 영화적으로 표현했던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려면 내가 그런 행동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위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선적인 그런 부분에서 정지영 감독과 한영근 작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 2011년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영근 작가는 당시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한 스태프 인건비 4,950만 원을 스태프 통장으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 편취했다는 게 한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영화계에 이제 좀 급이 낮은 그 스태프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임금 조건도 좋지 않으니까 그걸 지원하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금액을 지원하기로 해서 받아놓고 그거를 이제 제작사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진이의 2011년 영화 제작 지원 사업 요강입니다.
사업 목적에 영화 산업의 안정적 제작 환경 조성 및 영화 스텝 처우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요강은 그러면서 지원금 용도와 지급 조건에 지원금은 세컨급 이하 스태프 인건비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집 요강에 따라 부러진 화살 제작사 아우라 픽처스와 영진이가 맺은 4,950여만 원의 지원금 지급 약정서입니다. 아우라 픽처스는 정지영 감독의 아들이 대표이사, 부인이 감사로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계약서에 의거해 스태프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영근 작가가 법률방송에 제공한 자신의 통장 내역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현근 월급 1이라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0만 500원과 75만 원, 합해서 145만 500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7월 31일, 145만 500원이 그대로 영화사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됩니다. 2018년 8월 22일에도 한현근 월급 2 명목으로 70만 500원, 75만 원이 입금됐다가 두어 시간 뒤 145만 500원이 다시 영화사 통장으로 돈이 도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영화사 통장으로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수법으로 스태프들 인건비로 가야 할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갈취하는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한영근 작가의 성토입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저 자신도 이제 피해자이긴 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저보다 좀 더 위치가 좀 낮거나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지영 감독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정지영 감독이 영화 부러진 화살을 제작하며 스태프 인건비로 나온 영진이 지원금을 횡령 편취했다는 검찰 고발장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스태프 인건비 편취, 이게 부러진 화살 제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고발장을 제출한 한현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영근 작가가 검찰에 제출한 정지영 감독 고발장 가운데 2012년 1월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 크게 성공한 뒤 같은 해 제작에 나선 남영동 1985 관련 내용입니다. 남영동 1985 시나리오 작가에게 2012년 5월 11일 각본비 967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곧바로 정지영 감독의 아들인 영화 제작사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각본비를 도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같은 해 11월 1일엔 시나리오 작가 급여로 96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역시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제작사가 급여를 회수해갔다는 게 한영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각본비와 월급을 제작사가 말 그대로 줬다가 뺏는 얼토당토하는 황당하기까지 한 일을 정지영 감독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작가는 돈은 받았는데 돌려달라고 그래서 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영화계의 의욕을 가지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장 감독님하고 일하게 돼서 기뻤고 또 본인이 또 각본을 쓰게 됐으니까 또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지영 감독의 명성과 권위를 악용해 정 감독 측에서 영화판 을에게 갑질을 행사했다는 건데 이게 어느 특정 한 편의 영화나 어느 한 스태프의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한영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꼭 줬다 뺏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급되는 스태프 인건비 자체가 짠 정도를 넘어 착취 수준이라고 한 작가는 주장합니다. 우선 이제 그 동료 작가, 좀 신인 작가인데 그 신인 작가가 형편없는 금액을 받았다. 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게 몇 년간의 세월 동안 몇백만 원을 받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주변에 다른 감독이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면 시나리오 쓴 사람들 굶어 죽으란 소리냐고 그런 정도 수준의 그 대우를.
이런 열악한 처우를 받아도 심지어 인건비를 받았다가 도로 뺏기는 어이없는 일을 겪어도 정지영이라는 이름 석자의 권위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했다는 것이 한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쉽게 말하자면 정지영 감독님이 존경받는 인물인데 자기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해봐야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질 않더라. 당신 말은 맞는데 뭐 어떡하겠냐 참고 넘어가야지 하는 그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거의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한 작가는 영화인으로서 정지영 감독을 존경하지만 더 이상 입을 닫고 침묵할 순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유지되었던 상존했던 문제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괜찮은 그 흥행 수익을 거뒀어요. 그랬는데 또 그 흥행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또 그 예전에 했던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계기가. 한영근 작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지영 감독 측은 거듭 한 작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그제 영화계의 거장 정지영 감독과 제작사가 스태프 인건비를 횡령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에 따르면 정지영 감독의 갑질 의혹은 비단 인건비 편취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작가의 저작물이어야 할 시나리오 크레딧에 무임 승차했다는 이른바 크레딧 끼어들기 주장인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영화계의 고질적인 크레딧 도용 논란에 대해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지난 2011년 연출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한영근 작가가 지난 8월 정 감독과 정 감독의 가족회사인 영화 제작사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스태프 인건비 보조금을 스태프 통장에 넣었다가 제작사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한영근 작가는 고발장에 들어있진 않지만 정지영 감독의 갑질은 인건비 횡령이나 각본비 편취가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정 감독님은 그 각본을 쓰신 분이 아닌데 시나리오 쓰신 분이 아닌데 시나리오에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지도 않은 정지영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이른바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달라 했다는 것이 한영근 작가의 주장입니다. 일단 실제 부러진 화살 영화 소개를 보면 각본에 한영근 작가와 함께 정지영 감독의 이름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시나리오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정지영 감독의 요구를 거부했더니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 작가는 거듭 주장합니다. 감독의 디렉션이고 그런 건데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 감독님이 일종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갑질을 시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화는 만들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영근 작가는 그러면서 이런 이른바 크레딧 끼어들기는 비단 정지영 감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한국 영화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털어놓습니다. 영화 감독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제작자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나리오 작가의 그 크레딧에 끼어들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합의가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작태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작가들이 있고. 한 작가는 그러면서 사회 부조리와 불합리를 영화를 통해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이 스스럼 없이
이런 크레딧 끼어들기를 요구하는 걸 보고 크게 좌절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아실만한 그 정 감독님이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 마음속으로 상당히 절망을 했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수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시나리오 아이디어 회의나 집필 과정에 의견을 주고받는 등의 작업이 있었다면 공동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도 한 작가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촬영 감독과 촬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미술 감독과 세트에 대해, 배우와 연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배우나 촬영 감독, 미술 감독으로 이름을 같이 올리냐는 게 한 작가의 반박입니다. 근데 감독들이 영화를 진행하면서 모든 그 프로페셔널들 각자의 부분의 영역들을 다 컨펌을 하는 건데, 회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시도 하고, 그게 이제 디렉팅이고 디렉션이죠. 그렇다면 촬영 감독 이름 옆에 안 올리거든요. 촬영 감독하고 일할 때도 뭐 앵글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선정 다 의논해요. 회의도 하고. 미술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감독이나 제작사가 유독 시나리오 각본에 있어 크레딧 끼어들기를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다시 귀결된다고 한 작가는 말합니다. 끼어들면 생기는 그 메리트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독 같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나의 창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끼어들기 관련 법률방송 취재에 응한 김병인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 대표의 첫마디는 기어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결국은 이제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데요. 그 영화계에서 그 작가 크레딧에 대한 도용들이 워낙 빈번하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이제 이슈가 되었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18년 출간한 한국영화 기획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방안 연구에 따르면 작가들은 불합리한 크레딧 관행을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습니다.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그동안 시나리오 크레딧 끼어들기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했던 혹은 안 했던 이유는 뭘까? 김병인 대표는 한국 영화계 특유의 환경과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돌아보면은 이제 그 약간 8, 90년대 그 여성 인권 문제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폭력이나 이런 성추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여자들이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또 공격하고 사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계가 좀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낙인 찍기와 찍어내기, 만연한 차별과 배제,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가 피해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크레딧이라는 건 저작 인격권에 포함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슈 제기를 하는 것조차도 터부시돼 있고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작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까다로워서 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제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처럼 시나리오 크레딧 끼어들기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김병인 대표는 돈과 과시욕 두 가지를 꼽습니다. 나 역시 작가다 이렇게 하면서 작가로서의 또 고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명예적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들이 우리나라 감독들이 좀 이상한 거는 이제 나도 글을 쓸 줄 안다 이런 걸 내세우는 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이제 합쳐지면서. 김 대표는 이번 정지영 감독의 크레딧 끼어들기 관련해 조합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영 감독 측은 시나리오 끼어들기나 도용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인터뷰는 뒤로 미뤘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별도의 보도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스태프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정지영 감독을 고발한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야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양태정 변호사는 정지영 감독 혐의 관련 연락을 받고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공익제보자분들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당시 부러진 화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한영근 작가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은 한번 공익제보를 해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정지영 감독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업무 횡령과 사기,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돈을 줬다가 뺏는 이른바 캐시백 수법으로 스태프 인건비나 시나리오 각본비 등을 빼돌린 것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정을 받은 것을 그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하고 대신 며칠 안에 다시 그 영화 제작사의 다른 PD 개인 계좌로 이제 다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캐시백을 받는 식으로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었다가 다시 그걸 돌려 받는 식으로 이제 횡령을 한 걸로. 양 변호사는 특히 횡령 등이 이뤄진 수법이나 대상이 정말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분명히 이제 사용 목적은 스태프 인건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는 그냥 줬다 뺏은 것과 다름없는 영화계 먹이사슬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하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스태프분들은.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횡령력이 착복한 걸로 한다는 게 너무나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한현근 작가를 고발인 대표로 앞세우긴 했지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양태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뭐 피해자들이 수십 명인데요. 부러진 화살 말고 그 후에 있었던 그 1년 후에 이제 제작되었던 이제 남영동 1985의 이제 시나리오 작가이신 분에게 작가비로 이제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지급을 한 것을 그 거의 같은 날 이 아우라 피처스 이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다시. 그럼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금까지도 정지영 감독의 권위와 한국 영화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양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실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계라는 게 나름 또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분들 중에서 뭐 일부는 아예 연락을 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한영근 작가의 고발 이후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또 일부는 용기를 내서 난 꼭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뭐 계좌 입출금 내역 같은 거는 뭐 그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거니까. 양태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정지영 감독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스태프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이를 공론화에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고발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분을 처벌하는 것이 저희가 뭐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도 저는 정 감독님 존경하고 있는 감독님이시고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이러한 이제 현실을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작사, 감독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사실 뭐. 관련해서 양 변호사는 사회 부조리를 영화를 통해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한영근 작가님과 뭐 간에 이제 풀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연루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거는 뭐 영화계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마무리되길.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내부 고발이 한현근 작가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이거를 뭐 내부 고발, 공익 제보를 하셔서 얻는 뭐 이익 같은 거는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영화계에서 이제 나름 이제 속된 말로 찍히지 않으실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십자가를 매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를 통해 한국 영화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그냥 뭐 주는 대로 받는 그냥 스태프들 급여는 돈을 주면은 그냥 이게 내 월급이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계기로 그냥 그 표준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좀 그렇게 스태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영화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데 조금이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2명이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맹랑하고 당돌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은 왜 어떻게 헌재에 헌법 소원을 내게 된 걸까요? 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뭔지 학생들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인 김모양 등 2명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중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청구인이 법정 대리인 친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감축 목표 자체가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김양 등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단기 감축 목표도 없고 2030년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고 김양 등은 지적합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인 자신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것이 김양 등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김양 등은 해당 기후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여러 수치와 통계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0년 처음 CO2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해 목표의 2.3%를 초과했고 2012년엔 4.5%, 2014년엔 4.9%, 2016년엔 11.5%를 각각 초과했습니다. 이미 제시한 감축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그 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2030년엔 2017년 기준 약 4분의 1가량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2018년엔 2017년 대비 감소는커녕 오히려 2.5%가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령은 2020년 감축 목표를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한 김양 등은 청구서에서 이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는 국가의 과소 보호금지 의무 등 위반으로 해당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서의 내용인데 청구서를 본 로스쿨 교수는 김양 등이 대견하다면서도 타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문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성세대들이 눈 가리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심판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한 일이라고. 청구서인 김양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청구서에 따르면 김양 등은 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 주제로 환경 문제를 논의하다 지구온난화와 환경난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김양 등은 이에 각자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안 하기 등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그 대응책으로 상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단 겁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쑥스럽고 부담된다는 김양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지구온난화, 환경난민과 같은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고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께 조언을 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 김양의 말입니다. 기후변화 솔루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지금처럼 지구기온이 계속 오른다면
미래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권이 침해당한다는 김양 등의 주장은 단순한 과장이나 허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5도씨만 돼도 산호초의 99%가 이제 절멸하고, 그리고 또 이제 1도씨와 2도씨 사이에 일명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기후 시스템이 우리가 알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른 단계로 갈 수 있는 위험을 2040년이면 이 청소년들이 한창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할 나이인데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제 기후변화의 위험이 닥친다는 거니까 네,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사실 생존의 위험이거든요. 김지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구서 내용처럼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소극적이라며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제 1.5도씨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파리 협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국내법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전 세계 11위,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5번째로 많은 만만치 않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중학생 2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리포트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헌재에서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광재 변호사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데 대해 자신은 거들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도적으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환경 문제,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위협감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어른으로서 또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다가 헌법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광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에서의 소음 공해 피해에 관련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환경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환경권 침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위반 관해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제 환경 문제, 환경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김광재 변호사는 본물 터진 듯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백 안 쓰고 장바구니나 에코백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쓰레기 줄이기, 필요 없는 영수증 안 받기, 샤워물 아끼기 등 온갖 얘기들이 깨알같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샤워 같은 게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물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샤워 시간을 좀 단축을 하면서 또 그 샤워하는 동안에 쓸데없이 물을 이렇게 소비하는 거 이걸 줄이면은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이메일 지우기라는 평소 잘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스팸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는 거. 그 이메일을 보관하는 것도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온실가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우리가 쓸데없는 이메일 이런 것들은 곧바로 지워버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얼추 생활 실천 얘기들이 끝나자 김광재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화살을 정부에 돌립니다. 선언과 구호만 있고 실행과 이를 강제할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대통령도 그러시고 여러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법령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설령 그게 대통령의 의지라 하더라도 그게 현행 법령에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감축 목표 자체도 느슨한데 그나마도 달성 못하고 다시 느슨한 목표를 잡고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수단은 없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단 넘어가듯 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2020년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을 못하고 이게 그냥 슬쩍 2030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역시 2030년이 다가왔을 때 슬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슬쩍 규정이 바뀌어서 2040년 목표 또는 2050년 목표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시 헌법 소원 얘기로 돌아가서 김광재 변호사는 정부나 기업의 선의나 자율에만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맡겨둘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지금 현행 법령이 전혀 우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달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그래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이를 위해 김광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헌재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위반,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헌재의 기존 결정 등을 들어 집중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이상 꼭 이길 마음과 자세입니다. 목표량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 또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어떤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거, 뭐 위헌 결정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대한변협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새 후보 모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는데 각 후보들의 결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언론 간담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법조계가 변협 추천 후보들의 주목하는 이유 등을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한변협이 지난 3월 회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지 8개월 만에 자천, 타천, 추천과 검증을 거쳐 추리고 추려낸 인물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후보들에 대하여 내외부의 평가를 종합하고 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3분을 먼저 66년생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 같은 대학 법대대학원을 졸업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3년간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관에 복귀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국제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사 경력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와 별 접점이 없고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점이 평가고 이찬희 변협회장도 이런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63년생 전남 한평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이 기간 이건리 부위원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판 송무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엔 계엄군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입니다. 변협은 이런 점 등을 들어 이건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연기 출신으로 59년생인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연수원 기수는 15기입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 임관을 시작으로 25년간 검사로 재직한 검찰 출신입니다. 이 기간 한명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전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 기획과 형사 업무를 두루 수행했습니다. 2014년 검찰을 나온 뒤엔 세종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 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변협은 한명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앞에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협 추천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1차 추천 마감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 각 2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이 7명의 위원이 각각 5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구조입니다. 관련해서 여당이나 야당 위원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은 여야가 서로 이른바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이유로 추미애 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이찬희 변협회장과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후보자들인데 조재현 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빠지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결국 변협 추천 후보들 가운데서 초대 공수처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찬희 변협회장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덜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이고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위원별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왕서민입니다. 오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선 여성 변호사 지위와 권익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심포지엄이 열린 건데요. 심포지엄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포함해 국내 18대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여성 변호사의 비율과 인식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심포지엄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왕성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6회로 올해 4년차 변호사인 강예리 변호사. 강 변호사는 국내 10위권 중견 로펌에 소속된 로펌 변호사입니다. 여느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문서와 씨름하는 게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니터 위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메모지들이 강예리 변호사의 바쁜 업무를 짐작케 합니다.
사회 전반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진출이 늘어날 것이고 사회 구조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맞추어 혹은 또 선제적으로 여성 변호사 업계도 변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의뢰인의 어떤 기대 혹은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그런 변호사의 아직은 신참 변호사에 속하지만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로펌의 유리천장을 깨고 싶다고 강혜리 변호사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경영진 업무에 여성 변호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매니지먼트에 종사하시는 그런 여성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로펌 운영가 양성평등 심포지엄입니다. 심포지엄에선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가 국내 20대 로펌을 대상으로 남녀 성비 현황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개 로펌을 제외한 18개 로펌이 회신을 했는데 먼저 조사 대상 로펌의 여성 변호사 비율은 24.49%로 전체 4분의 1이 여성 변호사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변시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 현재 활동 중인 여성 변호사는 8천여 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가량이 여성 변호사인 것과 비교하면 대형 로펌 소속 여성 변호사 비율이 전체 변호사 성비나 변시 남녀 합격률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를 경력별로 비교하면 남성 변호사 편향은 더 도드라집니다. 18대 로펌에서 경력 6년에서 7년 이하인 이른바 어스오 변호사는 여성 비율이 37.64%로 전체 여성 변호사 비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반면 7년에서 8년 이상 시니어 변호사 비율은 13.34%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하는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엔 9.62%로 더 떨어집니다. 나아가 로펌 경영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단 5%에 불과합니다. 전체 변호사의 3분의 1이 여성 변호사인데 18대 로펌 경영진에 있는 여성 변호사는 20명 가운데 1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한 법조계의 차별과 배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로펌 운영에 있어서 여성 변호사의 지위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차별은 아닐지라도 로펌에서의 여성 변호사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아직도. 반면 로펌 내 여성 변호사가 승진이나 사건 배당에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채용이나 승진 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냐는 등의 질문은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로펌 내 남녀 변호사 구성 비율이나 시니어, 파트너 여성 변호사 비율,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가 단 5%에 불과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실제 현실과 여성 변호사에 대한 차별 유무 인식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있는 겁니다. 대형 로펌에 존재하되 인식하지 못하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조 직역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로펌 운영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로스쿨 양현아 교수는 이런 실제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을 성중립성의 신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로펌의 공식적인 답변임을 감안하면 로펌의 구조적인 성불평등 같은 것은 없고 오로지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일 수 있다는 게 양현아 교수의 지적입니다. 실제 여성 변호사의 승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9개 로펌이 여성임을 이유로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하면서도 7개 로펌이 영업 능력 차이를 이유로 꼽는 다소 모순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센터장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로펌 운영에 관여하는 여성 변호사는 매우 드뭅니다.
여성 변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성 변호사가 로펌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만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파트너와 어소 변호사 모두 증가했다는 로펌이 15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 변호사 수가 증가했느냐라는 회신에 대해서 거의 모든 로펌들이 이제 파트너와 어소 모두 증가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일단 여성 변호사 수가 증가했다. 어느 정도는 좀 체감적인 그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 변호사의 수가 증가했다는 답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석자들은 이런 경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려면 여성 변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승진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육성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잠금 해제법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거 논란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그 검언 유착 수사를 이유로 해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추 장관은 그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진상조사를 면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그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에 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가 그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 윗선이 주임검사를 배제한 채 정 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대검찰청이 직무배제를 요청할 때도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은 배제한 점이 확인됐다라고 위와 같은 지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한 휴대폰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법안 제정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인 12일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에는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좀 이거 아무래도 좀 추 장관이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당사자죠. 이거 한동훈 검사장 지금 어떤 입장이죠? 네, 그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당사자인 그 한 검사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하면서 그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좀 여기저기서 비판적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법 쪽에는 현재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그 법 쪽의 안팎에서는 그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건데 헌법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인데 적어도 묵비권과 진술 거부권을 헌법에 보장한 나라라면 이런 법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법이 제정되게 되면 한 검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인권 보장이나 헌법 가치에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대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참여연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13일 그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서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그 검찰 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런 이제 반인권적이고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서 검찰에게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발상은 검찰개혁의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 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안이 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이제 자기부재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죄가 아니라고 죄를 부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그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 휴대폰은 그 특성상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제 헌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좀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데 비판적 의견이 좀 많은 만큼 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